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고용 지표를 확인한 이후 또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ISM 서비스 PMI는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지표 발표 후에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돌려세우는 그런 의외의 반응을 보였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보다 감소했습니다. 다만 ADP가 발표한 8월 민간 고용은 3년 만에 최저치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고 다우와 S&P 500 약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혼란한 시장인데 장중 상승 내지는 반등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계속 눈치를 보는 거 봐서는 참 풍성하다고 했던 그 시장 내 유동성이 조금은 이제 말라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어제도 우리 증시는 눈치만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네, 88 부동산 대책은 공급에 초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단축해서 속도를 내고 그마저도 지체될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하모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와중에 시장의 심리와 연준의 결정 사이에 혹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한 번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와는 그 양상이 좀 다른데요. 다우 지수가 0.54%, S&P 500이 0.30% 내린 반면에 나스닥이 홀로 0.25% 소폭 상승해줬습니다. 지수는 전체적으로 반등 시도 나오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잃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0.69%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독점 소원장을 받지 않았다는 발표 이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한때 3%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고 0.94%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양자 기술, 또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 예정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구글은 0.50%, 아마존은 2%대 상승했는데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인도 수출업체 판매 급증이 기대된다는 발표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80% 상승했고요. 반면 일라이릴리는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료제 효능 부족과 부작용이 재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다 같이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3대 지수 중에 가장 나스닥이 많이 올랐던 이유 바로 테슬라 덕분입니다. 테슬라가 힘을 내줬기 때문인데요. 4.9%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2025년 1분기에 필요한 승인을 받을 경우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니오나 샤오펑, 또 리오토,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이런 개별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부진했습니다. 발표된 민간 고용 보고서 내용 보시면 3년 반 만에 고용 열기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ADP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14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고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7월 고용 증가폭도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이번 데이터가 노동시장이 의심할 여지 없이 냉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은 함께 높아져 갑니다. 50bp 인하, 즉 B컷 기대감은 현재 40%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줄었고 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달 발표된 수치보다 소폭 상승한 51.5로 나오면서 경제가 고용으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보다 완만한 둔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달러 약세폭을 축소해 갔습니다. 고용에 대한 우려와 안도감이 이처럼 뒤섞이면서 장중의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아무래도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부담스러운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채권시장도 고용보고서 발표 앞두고 관망세가 매우 짙은 모습인데요. 2년물은 3.73%대, 10년물은 3.72%대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유가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경제 대국들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락하자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 증가 계획을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강세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이어지는데요. WTI 배럴당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과연 기다리는 고용보고서 발표 뒤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FSD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 늦어도 이른 2분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같은 계획은 전적으로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달려있다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기술력이 올라왔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는 소식에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5% 가까이 올라 이틀째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머스크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조직하고 머스크가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둘의 브로맨스가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살펴보죠. 삼성이 퀄컴, 구글과 스마트 글라스 개발을 위해 협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3사는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선글라스 형태의 혼합 현실 제품을 함께 개발 중인데요. 특히 퀄컴이 직접 설계한 칩은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도 어느 장치에서도 곧바로 AI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발 먼저 시장에 뛰어든 애플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는데요. 앞서 애플은 미래 아이폰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이라며 헤드셋 형태의 제품을 선보였지만 포부가 무색하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굴욕을 맛보기도 했는데 이들 3사의 새로운 시도가 차갑게 식어버린 가상현실 디바이스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 릴레이에 나서며 AI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플라이드 디지털의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구글 출신 연구원들이 만든 일본 사카나 AI 자금 조달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스타트업 런 AI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최근 오픈 AI에도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투자 건수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었는데 통큰 베팅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가 AI 열풍 속에서 투자 활동을 확대해 자사칩을 사용하는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AI 개발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의 단짝이죠. 대만 폭스콘,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친구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전한 아이폰 사랑 또 뜨거운 AI 열풍 덕분에 8월 매출은 30% 넘게 늘어 우리 돈 2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때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침체로 잠시 멈칫하나 싶더니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껑충 뛰면서 호실적을 올렸고 또 올해 남은 기간 역시 관련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폭스콘은 글로벌 AI 서버 시장의 40%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고요. 또 다음 주 공개될 차세대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에 최대 생산 기지인 정저우 공장의 인력도 대폭 늘리는 등 물 들어올 때 재빨리 노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8큐비트 규모의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어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실리콘 포토닉스 양자칩을 기반으로 8큐비트 규모의 광자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4큐비트 규모의 칩을 만들었는 데 이어 성능을 한층 높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또 양자 컴퓨터에서 핵심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양자가 상호작용하는 이른바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하는 데 있는데요. 연구진은 8큐비트 칩을 통해 6큐비트 양자 얽힘 현상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 빠른 속도와 낮은 오류율 등의 장점 덕분에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팀은 올해 안에 신 6큐비트 칩 개발에 도전하고 이후 32큐비트로 확장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어제 어떤 기업이 올랐는지 보면 ICTK와 PPI 모두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엑스게이트가 17.08%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CQ센이 11.59%, 우리로가 6.81%로 강세 나타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보안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액을 올해보다 2.6% 늘린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12억 원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성 및 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 예산에 12억 2,900만 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한편 여성가족부도 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찾아 사업자의 자동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 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추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었습니다. 한컴 위드와 모니터랩 모두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신시웨이가 15.59%, 오픈베이스가 12.47% 뛰었습니다. 강원랜드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원랜드를 포함해 카지노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강원랜드는 카지노 면적을 약 6,000제곱미터가량 늘리고 게임기구 테이블도 기존 200대에서 250대로 머신은 1,360대에서 1,610대로 각각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외국인 전용존 이용 대상은 외국인 시민권자에서 외국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확대되고 외국인 전용존 베팅 한도 역시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랜드의 실적 상승이 기대되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고요. 이외에도 곧이어 일본 추분의 날, 또 중국 국경절 등 연휴로 향후 카지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성을 보면 강원랜드가 7.85%, GKL이 4.41% 뛰었습니다. 또 그 밖에 파라다이스와 코텍이 모두 3%대, 롯데 관광개발이 1%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한 달 만에 재현된 경기 침체 공포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은 망을 깔고 생활 필수제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율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통상 경기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통신주들이 약세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주가 적극적인 주주 완화 정책과 배당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통신주의 주주이익 환원 규모 증가에 대한 주가 반영이 아직은 미진하다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고요.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서 통신주의 배당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에 통신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KT가 3.52%, LG U+가 1.33% 올랐고요. SK텔레콤이 1.0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에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수요일에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진 터라
장 초반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하나 싶었는데 음전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장이 영 힘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장 인덱스 차원에서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개월 만에 6만 전자까지 주저앉았는데요. 답답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해법 찾아가시죠. 양시장 3거래일 연속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0.21% 내려 2,575.50포인트였고 코스닥도 0.88% 추가 하락해서 725.28포인트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냉각 중인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앞으로 나올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 심리 속에 지수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위험 자산 기피 심리가 커지며 외국인들이 시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5,900억 원어치 팔아치우며 지수의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거래일 만에 1,204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4,652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지수의 상승 동력이 되진 못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66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도 2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44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그래도 전 거래일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요.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만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1.43% 추가 하락하면서 종가가 6만 9천 원. 지난해 11월 이후에 10개월 만에 6만 전자까지 내려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연속된 급락이 삼성전자 주가에 타격을 줬고요. 다만 큰 폭으로 빠졌던 SK하이닉스는 3%대 반등세 시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2.63% 상승했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1%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딱 두 종목만 빨간 상승불을 켰습니다. HLB가 반등하면서 에코프로를 제치고 시총 3위 자리에 올랐고요. 보톡스 관련 기업인 휴젤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1%대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반면 시총 1, 2위 자리는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코프로비엠이 1.88% 하락했지만 알테오젠을 밀어내고 시총 1위였습니다. 한편 에코프로가 2%대, 엔케미 7% 하락하는 등 2차전지 대표주들이 모두 부진했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도 영 기운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리가캠바이오가 3%, 셀트리온 제약이 2%대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6원 30전 내려 1,33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에 장중에 환율이 10원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지만 8월 비농업 고용 발표를 앞두고 쏠림이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환율은 미국의 민간 고용시장이 냉각됐다는 소식에 외환시장 마감까지 등락을 반복하다가 역외 환율은 1,333원까지 소폭 떨어졌습니다. 엇갈린 고용지표에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환시장 이런 상황을 반영하면서 1,330원 선에서 움직이겠습니다. 오늘 밤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시장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에 우리 증시가 휘둘리는 상황이라 매크로적인 상황이 파악되기 전까지는 좀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다음 주 13일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가 변경됩니다. 보통 소형주에서 중형주,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편입 직후에는 수익률이 부진하지만 3개월과 6개월까지 봤을 때는 쭉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LS 일렉트릭과 삼양식품, LIG 넥스원, 한국가스공사, LS, HD 현대미포 등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힙니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틀어서 오히려 대형주 하위권 종목이 중형주 지수 상위권으로 변경돼도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대형주 지수 하위권에 위치할 때보다 중형주 지수 상위권으로 이동하면 중소형주 운용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 수급이 주가를 견인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가는 종목으로는 현대건설과 강원랜드, SKI테크놀로지, 한온시스템, F&F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뱀 머리에서 용꼬리가 되든 용꼬리에서 뱀 머리가 되든 지수 편출에 따른 수급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은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확인하시죠. 오늘 밤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가전제품과 제약 바이오, 게임 관련 산업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파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자리에서 AI 가전을 하나로 연결하는 AI 홈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계 폐암학회도 주말부터 열리니 참고하시고요. 서울게임 e스포츠 페스티벌도 개최돼 게임주들이 또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발표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다사다난했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낸 가운데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지수의 추가 하락을 막아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도 상승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 테마가 있는 섹터들 위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주말에 나올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피곤하네요. 피곤하시다고요? 예, 뭔 시장이 언제 이렇게 지표 신경 쓰면서 갔다고. 그냥 돈발로 아무거나 막 달리던 시절이 참 좋았네요. 네, 유동성이 조금 제한된 모습이죠. 확실히 체감되는 그런 건. 게 있고. 예. 아니 진짜 오늘 이제 뭐 ADP 민간 고용까지 확인했고 이제 고용지표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 완결판이 오늘 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외국인들 왜 이렇게 진짜 한 놈만 팬다고 왜 이렇게 삼성전자만 팔죠? 어제 순매도 규모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예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 그렇겠죠. 글쎄요, 예. 막 그렇게 하는데 이래저래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 확실히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죠. 네, 오늘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의원님. 한 달 만이네요. 네, 한 달 만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잘 오셨어요. 네, 절묘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문남중 위원님 딱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연준 참 생각이 짧다. 7월에 하지 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 25를 하네, 50bp를 하네, 네. 50bp를 하면 지나고 보니 오히려 그러네. 시장이 더 놀래서 안 좋으네 이런 소리 네. 할 바에야. 네. 네, 그렇죠. 어차피 내릴 금리였는데. 그렇죠. 네. 그죠? 한번 욕 한번 하고 갑시다. 제가요? 시원하게. 예, 연준을 한번 씹어주고 가시죠. 네, 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는 늦었다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명분들이 꼭 필요해요. 필요하다. 명분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7월 달에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명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면 그 명분은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지난해에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시기도 늦췄고 이제 맞추지 못했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늦게 했던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평가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까지.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세게 말씀해 주신 네. 건데. 우리 점잖으신 문 의원께서 이 정도 웃으면서 네. 아주 욕을 한번 해주셨는데 네. 우리 제작진에서 제롬 파월 저 사진 좀 바꿔야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진 중에 네. 저 사진은 당분간 이렇게 이렇게 FMC 전후에서 장이 계속 안 좋으면 사진 저렇게 올리면 파월 의장 욕을 좀 먹겠네요. 저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보기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데 지금 좀 밉살스럽잖아요. 얼굴이. 표정이. 표정이. 예. 네. 아유, 근데 지금 밤사이에 어제 나왔던 ADP뿐만 아니라 지금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졸츠 등등 해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고용지표의 주간입니다. 그러게요. 고용은 확실히 식은 것 같아요, 시장이. 네. 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냉각되고 있다라는 그게 표현을 보이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1995년도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국면이 총 4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 먼저 봤던 경제 지표들의 동향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10만 명 초반으로 내려왔던 것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랑 서비스업 지수는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갔고, 네. 또 물가랑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동반 둔화됐고, 또 부동산 대출 증가율도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고용 시장의 냉각, 사실 둔화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뒷받침해주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그 고용시장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요. 제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사메 법칙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렸었는데 예. 아마 이번 8월 실업률은 전월보다는 내려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사메 법칙의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 불거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이어서 사메 법칙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그 기능이 일정 기간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왜 그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또 미국 경기 침체 고조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은 되게 양호한 경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려고 하면 사실 심리 지표를 가지고 확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좀 후행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GDP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올해 미국의 1분기 GDP는 1.4, 그리고 2분기 GDP는 원래 2.8이었는데 이게 3.0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세부 항목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비출이 상품과 서비스 증가를 바탕으로 완만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 민간 투자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주거 투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면서 미국 GDP가 분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계속 개선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리고 무역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소비재와 자본재를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 수입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역 데이터를 보면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그렇게 나쁜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그 2년 전부터 한국 언론들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너무 확대 해석하고 투자자분들의 혼란을 좀 많이 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됐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좀 알아두실 부분이 꼭 있어요. 뭐예요?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나타났던 게 분명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한 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수급 요인, 그러니까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수급 요인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 지표는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차 역전이 장성화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이제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기능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요. 예. 과거에도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먼저 단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론에서 앞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염두에 두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신전물하고 상계물물 역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수순이 항상 확인됐거든요.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고 지난달, 이번 달 자꾸만 미국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됐다가 이제 앞으로 다시금 역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확률이 뉴욕 연은 데이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들어서 50% 이상 상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 9월 정도 지나야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사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아직 한 1년 정도는 남아 있어요.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좀 둔화되고는 있는데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몇 bp 인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금융시장 혼란이 네. 지난달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제지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1일 날 발표되고요. 또 12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연준의 FMC가 한국 시간으로는 19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17일 날 또 미국의 소매 판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용, 물가, 소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가 견고한 거를 좀 보여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낮아지고 또한 10일 날에는 또 미국 2차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또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될 여지가 있거든요.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9월 달이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한국의 코스피는 수익률이 나쁘긴 했었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의 전철을 그렇게 밟아가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시금 또 증시는 원활하게 또 상방 함정이 높아지는 흐름들을 미국 증시 주도로 확인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뭐 우리 문난중 위원님의 어떤 그 색깔을 좀 이제 확실히 파악했어요. 누구에게나 거래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전망하는 뭐 전망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약간의 그 편향성은 있거든요. 우리 문 의원님은 확실히 쪽이야, 불 쪽이셔. 예, 불쪽이죠. 불 쪽인 예. 게 지금 이제 장이 좀 흔들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숨어있던 곰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리포트도 내고 영상도 찍고 막 난리예요. 네네. 곧 네. 뭐 세상 망할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약간 또 반골 기질도 있으시고 제가 보면 지난번에 7월달에 제가 봐서는 그 연준 그동안 네. 이렇게 네. 엇박자 내고 헛다리 짚고 네. 늘 나중에 가서 껄껄껄 하는 그 연준인데 네. 그때 뭐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러는 연준으로 봐서 7월달에 못 할 것 같았는데 한다 하셨다가 커피도 한번 내셨고 시원하게 2번 냈습니다. 2번 내셨죠. 근데 이 와중에 그럼 늦었으면 50bp 하라고 네. 지금 CNBC에 나오는 또 이렇게 앞쪽에 올라온 뉴스 중에 JP모건의 탑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 이 또 애널 쪽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많네요. 이 친구는 또 50bp 해야 된다고 어제 고용지표 이번 주에 나온 고용지표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금리 인하에 늦었다고 진단하시면서도 그래도 25bp 인하에 그칠 것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보신다. 지금의 금융시장 혼란들이 네. FMC 이전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연준은 50bp 인하를 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지난 7월달 초에 금융시장 혼란들이 예. 하반으로 가면서 극복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일 전철을 이번 달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ISM 제조업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달에도 그렇지만 저는 반음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월치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음 효과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투자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게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지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믿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하락 안 했어요. 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9월 초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달 하반월 때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사실 상승 압력이 좀 제한될 수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경기 침체를 다시금 시사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네. 민감한 것들이 좀 올 초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개선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원동력은요, 제조업이 아니에요.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도 그렇지만 이번 달 기준선 50을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이제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조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서비스업이 중요한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전월보다 증가할 거고요. 실업률은 떨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달 고용 지표는 허리케인 베릴 영향으로 인해서 텍사스주 중심의 경제활동 마비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배제된다고 하면 고용 지표 결과는 전월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아마 금요일 고용 지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반전에 이루어질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럼 그때는 미증시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올해를 예.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 결과까지 지켜보시면 안 돼요. 네.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으면 아마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위험자산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야 돼요. 미리. 결과까지 확인하게 되면 아마 그때 팔지 못하실 거예요. 예. 이미 떨어졌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월 네. 중순쯤에 좀 현금 비중을 늘리고 네, 그때는 좀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좀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요. 아까 문 의원께서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미 대선 2차 TV 토론, 2차 TV 토론 처음인데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처음이고 처음이죠. TV 토론은 두 번째. 어떤 점에서 바이든하고 네, 그때 좀 일찍 했었잖아요. 바이든하고 했던 예. 그거에 비해서 저기서 우리 문 의원님께서는 저기 해리스 내지는 민주당 쪽에 뭘 기대하세요? 뭘 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제가 아니, 그거보다 저는 제가 들은 궁금한- 바가 없어가지고. 그거보다 전 이것도 궁금해요. 네. 어떤 쪽이 집권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글쎄. 예. 네. 그 얘기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그쵸, 시장 예. 오른다 내린다보다 부담 적은 건데 예측이- 뭐. 전 작년부터 예.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률을 높게 봤고요. 높게 봤다. 지금도 해리스 대통령의 아. 당선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 그럼 기대하는 게 확실히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당장 그분의 성함이 생각은 안 나는데 미국의 역사학자 한 분이 있는데 1980년도 이후에 치러진 미국 대선 10번 중에 9번을 맞추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13개 열세 모델을 가지고 집권당이 8개 이상 부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당선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13개 모델 중에 8개 이상 부합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얘기들도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지 여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피격 이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거든요. 지금은 해리스 대통령, 특히 흑인층, 젊은 층, 우리 그 20대들이 그동안 투표 잘 안 하셨는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표장에 간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아마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당선됐는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당선. 근데 올해는 블루웨이브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착 국면들이 올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선 가능성 쪽은 그쪽을 보시고 네. 지금 그러면 해리스 후보가 어떤 미국을 만들고 집권하면 뭘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일단 바이든 현 예.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 이 길을 극복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양호하고 사실 물가도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경험했던 물가 수준하고 지금 현재 물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여전히 물가가 높다라는 인식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리스가 7월 달에도 경제 공약을 제시했을 때 중상층 지원 그리고 물가 안정을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특히 이런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마트 같이 이런 이제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비용 상승 부분들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물가가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중상층 지원, 물가 안정이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특색 있게 차별화될 수 있는 공약이라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대선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의 변화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말 전까지 다시 부각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집권 1, 2년 차, 집권 3, 4년 차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통화 정책에 중점을 둘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집권 2년 차 이전까지는 시장 예상보다 연준의 정책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물가 금리는 떨어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 2년 차 이전과 집권 3, 4년 차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조금 균형 감각을 위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돈 태우고 전망하는 배팅 사이트에서는 지난번에 그 CNN에서의 그 월츠 데리고 나와서 횡설수설했던 그 16분짜리 편집 인터뷰 방송 나간 이후로 갑자기 그래프가 확 꺾여가지고 다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 애초에는 25% 했다가 또 뭐 한 15% 정도로 할까로 살짝 이렇게 톤은 낮추는 것 같습니다만 미실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때리겠다고 하면은 우리 애플의 쿡 사장, 엔비디아 황 사장, 메타의 저 사장, 우리 테슬라의 우리 뭐 사장 할 것 없이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에는 기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해리스도 사실 바이든보다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7월 달에 정책 발표를 할 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도 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높겠다라고 제시하는 게 진보적인 정책 색깔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하게 필요한데 대부분이 기업에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그런 죄를 할 만한 노이즈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해리스하고 트럼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언급하신 부분들은 누군가가 당선됐을 때 아마 내년부터 그게 이제 정책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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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이제 앞으로 어떨까요? 좀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때요? 좀 FOMC 전후로 좀 이런 기조가 좀 변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7월 초,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을 겪으면서 명확하게 뚜렷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각자 도생의 길에 접어든 글로벌 증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타 네. 증시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나마 좀 연출되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해 증시의 상승 압력들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물음표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저는 국내 증시를 전망을 할 때 사실은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정책을 가지고 좀 전망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대부분 전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만 미국 경제, 미국 정책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전망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디커플링들이 발생을 했을 때 투자자들의 혼란만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요, 2분기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하락을 했고요, 1분기가 1.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부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금융시장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특히 세부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모두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나마 정부 소비가 지금 경제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내수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음표가 있어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반기 내수가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소비 투자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포함한 금융시장 혼란들이 좀 잠재워지려고 하면 일단 국내 경제 성장률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괜찮고 국내 증시는 좀 변동성이 크거나 좀 박스권이거나 어려울 수 있다. 네. 혹시 화면에 차트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차트를 좀 갖고 왔는데 네. 9월 달로서 9월 증시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S&P 500과 코스피 수익률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과 2023년 3년 동안 월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9월 달 S&P 500 마이너스 6.3% 하락하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6.8% 하락이 있기 때문에 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9월 달 증시가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동일 전철을 좀 밟아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9월 달에는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석 전에 보면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확인됐던 부분들이 없고 또 주식 자금들을 좀 매도하면서 좀 명절을 지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 국내 증시 수익률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9월 달에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근거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방금 얘기해드렸던 월가의 수익률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월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방향성이나 상승이나 하락했을 때 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치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S&P 500 지수는 1% 하락했던 게 과거 3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오히려 2.4% 오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마이너스 6.3%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올해는 그 전철을 밟아갈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혼란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팬데믹 이후 처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달이 9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10일 날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를 통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된다고 하면 네. 지금의 혼란들은 잠재워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뭐 지수가 가려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뭐 운수장비 쪽에 또 현대차 이런 쪽이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문 의원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 뭐 빨리 보면 한 5월부터고 아니면은 좀 그거 지난 작년 여름부터 해서 확 이제 주도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 그때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바통 터치를 해버렸는데 요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는 게 사이클이 어느 정도일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여기까지 온 거에는 또 AI하고도 엮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반도체, 그 네. 피크론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AI에 대해서도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인 AI를 가지고 무슨 뭐 그런 얘기도 부터 해서 네. 그런데 좀 너무 급했다는 측면에서의 또 우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한번 좀 진단을 네. 하신다면.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때 현재 화면을 옆에 좀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이제 한국 뭐 삼성전자, SK 예.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들 주가를 전망을 할 때 네. 우선적으로 엔비디아를 항상 얘기를 거론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반대로 음.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 그리고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나타낸 겁니다. 예. 전년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건데 반도체국 하면 우리가 보통 대만하고 한국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권 지수랑 코스피 지수,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파란색 점선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을 나타내는 건데 지난해 11월 달 0을 상회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권 지수랑 코스피 지수가 상방 압력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그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부침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기조는 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해 4분기 때 반도체 업황이 상승 국면에 들어갔어요. 근데 과거 보통 반도체 사이클은 4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상승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적용을 해보면 내년 3분기, 늦어지면 내년 4분기 정도까지는 업황이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한국 증시 위주로 좀 크게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네. 저점을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들은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있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약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작업을 지시를 해야 수행을 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강인공지능 단계까지 가야 돼요. 강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이 지시를 안 하더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AI 산업이 연평균 40% 이상 성장을 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 AI 발전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뭐 AI와 관련된 우려들은 사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3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6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1%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 717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 공세에 결국에 7만 원 선이 좀 이탈이 됐는데 오늘 1% 지금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9,700원, SK 하이닉스가 2.7%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5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1만 2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만 6천 원, 현대차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2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만 8,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만 5,100원, 셀트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만 3,500원, 신한지주 2% 약세가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9%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6만 5,500원, 알테오젠이 3%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29만 6천 원. HLB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8,200원. 에코프로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2,900원. 엔캠 3.7% 약세가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도 1.9% 빠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3만 9천 원. 클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도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2,900원, 휴젤도 2.9% 약세가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8%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6만 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 자체는
지금 뭐 미증시보다는 좀 몸매를 많이 맞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개장하고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네요. 요즘은 동시효과 못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실제 열려봐야 되겠고. 네. 어제 미국 장도 그런데 예.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개장 초 한 1, 20분 사이에 정해졌던 상승이나 하락이 장 마감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요즘은 장중 스윙이 너무 커요. 네. 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하기도 해서 그만큼 시장 내에 이제 서로 눈치 보는 그게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8월부터 급락장에서 느꼈지만 이게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내는 주문이 아닌 기계가 내는 네.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내가 얼마 정도 되면은 뭐 금액 기준이든 퍼센트 기준이든 손절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네.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또 누르기 전에 또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한 번 더 생각하게 보게 되고 그렇죠, 조금 더 이게. 기다려 볼까 하는데 예, 만약에 원금이 회복이 되면 이거 조금 더 기다리면 네 그럴까 수익을 싶기도 날 것 하는데 같고. 그게 사람인데 이 기계들은 우리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네. 입력된 그렇죠. 조건대로 막 예, 움직이니까 예, 맞죠.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기계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니 반도체에 앞서 이제 계속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 좀 지지되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제 기다리면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은 뭐 미국의 혼란들이 좀 네. 잠재워지는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네. 그 시그널을 이제 8월 고용 지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지표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을 찾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국내 증시 역시 속절없이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네. 부분들이 반전을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음 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AI 고점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매기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옮겨가고 있는데 사실 그 시작점은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예. 특히 해리스가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멘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지금 주가 모멘텀이 있던 이유들은 결국 반도체주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금 또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주들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고 하면 또 2차 전지 모멘텀 좀 줄어들 여지가 그래요. 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저는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통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기존 제품들이 잘 팔리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포 100이라는 제품이 예.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일반 기업, 정부들이 가지고 가는 목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블랙의 GPU에 시선을 옮기다 보니까 이제서야 그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기존 제품이 원활하게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의 가이던스, 서프라이즈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네. 과거 대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블랙의 출시는 어떻게 보면 매출 총이익을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캐펙스나 이런 투자 수익률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주지 않은 부분들에 기인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엔비디아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게 된다고 하면 국내 반도체주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시장 예. 참 이게 박스권이고 좀 답답하고 모멘텀 찾기는 쉽지 않고 또 문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래 기운 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힘을 내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들 네. 제일 많이 빠진 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중국 심천 마이너스 22.36%, 금메달, 은메달 한국 코스닥 마이너스 21.3%, 러시아 동메달 마이너스 12.4%.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하락폭. 그래도 코스피는 플러스는 낫겠지 싶어서 보니까 1년 동안 마이너스 0.26%. 참. 그래도 감사합니다, 문 의원님. 이 와중에 망했어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 또 기죽이는 것보다
네, 오늘 또 어떤 예. 흐름을 나타낼지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6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주말에 발표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눈치 보기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나온 ADP 민간 고용 9만 9천 건에 그쳤다라는 소식. 사실 그 이전에 나온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서비스 PMI 같은 경우 시장 예상치를 이제 상회했기 때문에 이 지표 간의 혼조세 흐름이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FOMC 연준이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지도 이제 관심 대상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2,576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죠. 725포인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삼성전자가 0.2%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69,300원. SK하이닉스가 1% 약세 15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0.6% 떨어집니다. 40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내림세 932,000원, 현대차가 0.6% 떨어집니다. 228,000원, 0.4% 약간 낙폭을 좀 줄여내네요. 기아가 지금 0.5% 하락, 10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56,200원, 그리고 셀트리온 강보합권으로 188,200원, KB금융 0.9% 떨어집니다. 83,600원, 신한지주는 올라가네요. 5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반등 보여줍니다. 나흘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168,200원. 알테오제는 0.8% 하락합니다. 304,500원. HLB가 보합이고요. 에코프로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83,900원. 엔캠 0.7% 떨어집니다. 178,7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 약세입니다. 139,800원. 클래시스 올라가네요. 51,7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이고요. 휴젤은 0.6% 떨어집니다. 236,000원.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하면서 6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관련해서 오늘 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가 12% 급등합니다. 6,8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드 위즈 11% 급등합니다. 그리고 태성도 9% 강세 18,1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노팀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2,410원. 이닉스도 6%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제일 일렉트릭도 3% 강세고 YM텍도 6% 이상 올라갑니다. 12,370원. 그리고 3기 EV도 2% 넘게 올라갑니다. 배터리 열폭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된 대책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테마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NFT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그 STO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아 SM 7% 올라갑니다. 지금 2,790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3.8% 상승합니다. 8,8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FSN은 16% 넘게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 2,080원, 9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밖에 이제 다날, 하이브, 삼성전자 이것도 NFT 관련주로 엮이긴 합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보니까 상승폭 자체는 좀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 이 가운데 라온시큐어 2% 강세고요. 서울옥션 0.9% 올라갑니다. 어제장에서 이제 옥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장비주들 흐름이 좋네요. 지금 민테크가 17% 급등합니다. 9,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는 이제 그 배터리,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까지 엮이면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92억 원, 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0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1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105억 원, 2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일장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달러 환율은 1원 70전 하락한 1,334원 20전에 지금 개장이 됐고요. 환율 자체가 좀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지금 달러 환율? 어쨌거나 지금 뭐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엔하고 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덜 떨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네. 네. 지금 아까 그거 하신 것 중에 네. 야 어떻게 아까 또 2차 전지 장비주 네. 그 전기차 화재 관련된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오늘 네네. 나온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쪽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쪽 열폭주 움직임?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토큰 며칠 동안 얘기했는데 여전히 NFT 좋은가요? 쪽. 앞서 갤럭시 SM, 좋아요? 갤럭시의 머니터리 괜찮고 이제 뭐 서울 옥션, K 옥션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 또 한 며칠 뭐 양자뭐 양자암호 관련주. 예. 예. 양자암호 관련주는 글쎄요.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는데. 예. 양자 쪽 같으면은 좀 이제 골프 관련주가 또 올라가요. 골프 관련주. 참 그렇구나. 주도주에 대해서 할 얘기 갖고 수급이 안 몰리니까. 예, 저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참 쉽지는 않은 그거 것 하죠. 같아요. 예. 양자 야모도 조금 이렇게 저게 하다못해 지난번 초전도체만큼은 한번 비슷하게라도 움직여주나 싶었는데 아주 짧아졌네요. 그 주기가. 테마주의 그 어떤 수명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저 문의원님. 네. 어쨌거나 이게 저 뭐 사실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 주가가 자꾸 뭐 7만 원 밑에 내려와서 뭐 또다시 69전자네 언제 8만 전자 가네 이 소리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이 소나기를 갖다 이제 어쨌거나 견뎌내면은 또 이제 장은 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굳이 뭐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쪽이 아니라면은 이 장에서 무슨 크게 이렇게 뭐 결단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장이란 게 뭐 좋을 때는 누리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그냥 뭐 가도 올리고 좀 맞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교체 매매 잘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오히려 있다. 여기서 이런 뭐 섣불리 얘기신 움직이는 것 것보다는 그냥 비거치기를 기다리면 나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올해 혹시라도 이제 매도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연간 미국 증시의 고점은 저는 10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시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나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9월달 특히 한국 증시는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월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월간 수익률을 보여준 달은 아니에요. 특히 명절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많잖아요. 사실 12일 날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독일 경제 성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ECB가 독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25pp 정도 ECB가 인하할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일 ECB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한국 시간으로는 또 19일 연준이 또 25pp 금리 인하 해주는 모습들 이거를 이제 확인할 때마다 금융요건 완화 기대를 바탕으로 좀 증시가 안정되는 흐름들이 국내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명절이 끝나고 나서 좀 확인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정말 잘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해안으로 다가올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지금 그리고 환율도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견해를 이게 지금 어느덧 지금 달러인 환율이 지금 143대 초반인데 이게 우리 8월 5일 봤던 그 레벨 근처예요. 네. 이러다 이제 결국 이제 142, 141 뭐 더 중요한 건 이제 140이라고 하는 그쪽을 내렸어서 앞부분의 숫자가 130으로 가는 장이 오느냐. 그래서 하도 이제 N과 관련해서 우리가 8월 초에 한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뭐 BOJ 관련해서도 뉴스가 자꾸 보이던데. 예.
7월 초에도 7월 초. 투자자분들을 좀 혼동시킬 만한 뉴스들이 많이 전해졌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어디 때문에 8월 초입니까? 7월 초입니까? 7월 초 아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7월 초에 이미. 전 세계 증시에 혼란들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네.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예, 지금도 동일하죠. 사실은 예. 그 원인은 미국 경기 침체가 고조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량적으로 확인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은.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논리는 비약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7월 초 금융시장 혼란의 이유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그 팩트 하나만으로 상대적인 통화 엔화가 급격하게 변동을 보여줬던 거 이 정도에서만 해석을 멈춰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들이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 BOJ가 금리 예. 인상을 하고 있지만 소폭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3%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에 투자하지 금리가 월등히 낮은 일본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준의 금리 인하도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BOJ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본 간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만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간으로 2.5에서 2.8%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0.5% 전후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간의 금리 차 그리고 양국의 성장률 격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일 동의는 없다라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올해 50bp 정도 인하를 하고 내년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100bp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125bp 정도 인하할 걸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BOJ는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거예요. 아마 이번 달은 금융시장 혼란이 다시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BOJ가 20일 날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지만 남아있는 BOJ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그게 조금 더 가시화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금융시장 혼란을 준다. 이거는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엔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엔화 비상업적 투기 포지션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결국 상대 통화니 또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거고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환경은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장의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 짚으시는 우리 문 의원님한테 요거는 약간 제도적인 면이라서 한번 좀 그거 같긴 한데 저기 어제도 뭐 에코프로 HBN인가요? 거기서 또 이제 공시가 나왔더만요. 유상증자 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주주 배정한다. 요런 내용이 그러면 주주 배정을 한다는 얘기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돈을 더 태우라는 얘기고 기존 주주들로 인해서 다 그 원했던 유상증자 금액이 안 모아지면은 그럴 때 보통 실권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다시 또 푸는 거예요? 그 주식은?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네. 아니면 주관사가 그렇죠. 주관사가 주관사가 끌어안는 거예요? 가는 경우도 있고. 주관사가 그거는 이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개별 회사들이 주관사 옵션을 체결할 때 그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빡빡한 사골 국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네. 주방에서 자꾸 그 가마솥에다가 계속 물 붓고 네. 있는 모습이 보이면 이거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렇죠. 나는 좀 진짜 진국을 한번 먹고 싶은데 네. 나오는 국물이 자꾸 멀게요. 이거 좀 한동안 좀 안 해줄 수 없나? 우리나라 기업들. 무슨 제지업도 아니고 다들 보면은 네. 죄다 종이 찍어갖고 돈 모으겠다고 돈 벌겠다고 하니 그렇죠. 예. 주주 환원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예. 맞춰서 기업들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 혼란이 있을 때는 사실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최대한 좀 미루는 게 좀 맞긴 하는데 여건이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국내 증시
좀 앞으로 좀 좋은 흐름으로 가기를 좀 기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국내 증시 아까도 GDP가 좀 성장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 좀 해드렸지만 네. 결국 관건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부 정책. 그러니까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부추기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해당 인원들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그러니까 1,440만 명 중에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최근 들어서 금투세 완화 패키지를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금투세 뭐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고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또 부양가족의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들 또 IS 계좌를 통한 직접 투자 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권들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동안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전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불확실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국내 증시 역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뭐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역시 안정을 되찾을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그 빅테크 중에서는 메타하고 테슬라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마 그때 시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진 걸 감안했을 때 그 얘기를 좀 해드렸죠.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사야죠. 예. 매력도가 가격 매력도가 생겼다. 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2022년도 12월 달에 미국의 나스닥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이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상승했던 그 발단에는 예. 미국의 PC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PC 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2%대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물가 조건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미국의 성장주 기업들 주가가 무너질 때는 아니라고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고요.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가 전월 대비하면 오름폭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지금 블룸버그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11일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정말로 예상치대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내려갑니다. 오늘 밤에 나올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한껏 커진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내려가는데요. 코스피가 0.55% 약세로 2,561선, 코스닥은 1.12% 하락하면서 71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9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23억 원 순매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651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84억 원의 순매도 기록 중이고 기관이 11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58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판매 업체와 레저용 장비와 부품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전기 장비, 건강관리 기술 업종이 약하고 생명보험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가 시간 외 거래에 이어서 올라갑니다.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제 11시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텐데요. 관련주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민테크가 15% 가까이 급등합니다. 거래가 8,810원. 한빛레이저도 11%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6,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드 위주도 8.69% 올라갑니다. 29,400원이고요. 태성이 6.34% 강세로 17,600원. 이닉스가 5.26% 오름세로 15,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제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은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태양광 관련주들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에 선거 자금을 3억 달러 이상 모금했다는 소식에 해리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KC 그린홀딩스와 KC 코트렐은 이미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KC 그린홀딩스가 1,086원, KC 코트렐 523원이고요. 그리드 위즈 역시 태양광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데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KCC 2.3%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30만 7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테슬라가 내년 1분기 중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FSD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내에서는 퓨런티어가 상한가입니다. 현재 18,750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20% 가까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8,1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OS랩이 13.17% 급등하며 8,850원. 그 밖에 넥스트 칩이 11.28% 급등하면서 8,160원이고 라닉스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27.87% 시세 분출하며 4,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물류 관련주입니다. 쿠팡이 2026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물류 인프라와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CT가 7.24% 상승하고 있고 동방도 7.29% 급등 중입니다. 또 CJ 대한통운은 주말 배송으로 상승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증권가 평가에 오르고 있는데요. 2.46% 강세로 거래가 99,900원. 그 밖에 한솔 로지스틱스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인터지스는 보합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경계 심리가 아직 여전한 상황이라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처음으로 국제유가가 7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예, 2024년 상반기까지 상방 변동성이 컸던 국제 유가는 최근 들어 7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미국 증산 계획으로 인한 공급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화에 따라 에틸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군의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학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화학 업체들의 원재료는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 구조를 잘 분석해 실적이 늘어나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 구별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화학 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9월에 출범 예정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저평가 화학 업체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기에 관련 모멘텀도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국내 화학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처럼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시기에는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원재료인 부타디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력 매출 품목인 합성고무 가격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품목인 라텍스 합성소재 가격이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재무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순현금 자산 구조에 단기말 현금성 자산은 7천억을 상회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범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트적으로도 바닥에서 완만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의 정밀화학업체로 케미칼 사업과 그린 소재 사업을 영위 중에 있습니다. 정밀화학 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와 원재료가 하락에 따른 마진율 개선으로 하반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30년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한 입찰도 시작된 만큼 본격적인 수소 암모니아 발전 시장 개화와 더불어 국내 암모니아 수요의 70%를 공급하는 동사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차트적으로도 전고점 상향 돌파 후 지지받으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탄력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9월은 통계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인 달입니다. 코스피는 3년, 코스닥은 4년 연속 9월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증시도 전통적으로 9월에 약한 징크스가 있는데 올해는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을 예고하는 FOMC 변수까지 있어 어느 때보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9월 19일 FOMC에서 금리를 0.25% 인하할지 0.5% 인하할지 또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떠할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로 인해 시장은 경계감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FOMC 회의 전 발표될 오늘 밤 고용 보고서, 다음 주 CPI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 반응을 체크하며 대응해야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2차전지, 화장품 등 업종별 순환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급하게 상승한 업종,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충분히 눌림목을 준 상태에서 향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서 관련 입법과 동시에 공공주택 본청약 일정도 발표했죠. 사전 청약이 폐지되면서 본청약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청약 소식에 또 돈 되는 알짜 정보까지 부동산 시장 얘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오늘 너무 깔끔하시다. 평소에 지저분했나요? 네. 아니 지금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래도 뭐 여기 머니쇼 출연하면은 면도도 깨끗이 하고 샤워도 하고 깨끗이 아침에 하고. 일찍 좀 준비합니다. 한두 시간 전에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커피숍 저번 주에 뵙고 요번 주에 뵙고 그러네. 항상 1시간 전에 와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이인데. 아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요일별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패널분들 보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네. 친한 진짜 절친 1년에 몇 번 보는지. 그렇죠. 가끔 여기 저 지나고 나서 실시간 채팅 뭐 몇몇 분들 항상 보이시는 분들 항상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애청자분들 계시죠. 팬 미팅 같은 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아니 지금 정부가 이제 88 부동산 대책 후속도 진짜 서두르는 모습인데 이 어쨌거나 이거는 뭐 공급을 늘리겠다는 쪽이 이제 정책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법안이 재건축, 재개발 촉진 법안 네. 실제 제출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네. 그 김은혜 의원이 예. 제출 그 예. 법안 발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뭐 분당 쪽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다 예. 보니까 그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법안 발의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업이 항상 길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절차라든지 심의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해서 시간을 좀 당기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사업이 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그 불안감 때문에 사업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돈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분담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그 시행 계획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관리 처분 계획들을 하는데 요 그 기간들을 뭐 통합적으로 하면서 줄여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그 동의 요건 저게 한 75% 정도 됐는데 70%로 좀 줄이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한 이후에 분양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 조달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고 기한들 뭐 이런 부분들 단축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확실성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공사비 요즘 항상 이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약간 공공성들이 들어가 있는 재건축 재개발 특히나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평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3배 정도 그 상향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성들을 좀 크게 개선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좀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이제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그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 좀 예민하게 예.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토부에서 이런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사업 기간 뭐 저 프로세스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절차가 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되면서 뭐 사업성은 커지겠지만 법안을 발의를 했다라는 건 결국은 법이 이제 통과돼야 되거든요. 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예.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초과적인 그 이익에 대한 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소야대 국면이다 보니까 좀 뭐 발의된 그게 뭐 수정하고 이제 또 검토되는 그 기간들 생각하면은 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법안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빠졌는데 이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사실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네. 뭔가 미리 이익을 예상하고 환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당연히 거기 속하는 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야당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좀 그렇죠. 알아봐야겠죠.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예. 게 1인당 3천만 원을 넘게 되면은 예. 최대 50%를 환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6년에 시행됐다가 뭐 주택 공급도 활성화가 안 되고 좀 그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 그리고 재건축이 순조롭게 되지 않다 보니까 2013년부터 16년 동안 17년이 되겠죠. 2013년부터 17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다가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분에서 이제 개발 비용을 뺀 그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도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법안을 그 통과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건 뭐 야권에서도 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 뭐 최근에 물가 상승 된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3천만 원을 넘어선 구간부터 이 초과 이익을 하게 된다면 뭐 남는 거 없고 추가적인 분담금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이 개발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 조합원들보다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에 대한 이익은 그분들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개발의 주체들이 남는 게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아마 그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겠지만 그 금액이 뭐 3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뭐 요 그 구간 안에서 좀 움직이면서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완전히 뭐 폐지한다라는 거는 뭐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 객관적으로 또 현실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은 그 금액 정도를 상향하는 수준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소규모 단지, 뭐 200가구 미만 단지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은 소위 말하는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한 그런 네. 단지들이 네. 많아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은 거기에 이제 공사비를 좀 들어간다든지 뭐 사업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들도 본인들이 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200가구는 크게 남는 게 없는 그런 사업지거든요. 근데 여기 소규모 가구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그 환수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단지는 뭐 재건축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인허가 과정 안에서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업 시행 사업의 이제 구조를 짜고 나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트렌드라든지 주택 가격의 그 동향들에 따라서 이제 관리 처분도 받고 하는데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를 당긴다라는 거는 뭐 이해는 되겠지만 그 사업의 구조를 짜고 나서 바로 뭐 평가를 해서 어떤 그 재산에 대한 그 평가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분양 수익을 당기고, 왜냐하면 분양 시기도 계속 미루고 하는 네. 것들도 이게 분양 공고를 빨리 한다라고 하지만 분양 시기도 미루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네. 점진적인 그 시장 환경을 보고 판단들을 하는 것도 이제 전략인데 뭐 그런 것들이 단축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좀 개선은 되기는 좀 어렵겠다. 그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는 희망적인 건데 법안 통과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대로 뭐 가기에는 뭐 개선된다라는 정도인 거지 그게 드라마틱한 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변화가 있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오늘도 아침에 아내한테 신신당부를 듣고 나왔습니다만 네. 당신 방송 진행한다는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네. 흥분하는 그런 네. 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느냐. 특히 왜 금요일 날 그 나오시는 그 송 대표님한테 왜 그렇게 버럭거리느냐. 오늘 조심해라 이런 소리를 이제 주의를 듣고 왔는데 송 대표님한테 버럭거리는 게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일이 좀 되는 쪽으로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정부에 바라는 거죠? 정부나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아닌 말로 초과이익 환수제 해가지고 3천만 원 갖고 남는 거 뭐 있어요? 그놈의 재건축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 녹물 먹어가며 지냈는데 3천만 원 갖고 뭐 해요? 그렇죠. 아니 그런다고 또 그래 걷어가서 뭐 하시려고? 그 세수 부족하지만도 아닌 말로 다니다 보면은 맨날 들리는 얘기는 세수 부족이라 합니다만 저 돈 저거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싶은 거 우리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세든 지방세든 지출하는 거 보면은 도둑놈이 많죠. 우리 동네 또 보도블록 멀쩡한 거 또 뒤집더만. 아니 그런데 차라리 재건축 그렇게 고생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했어요. 그래 뭐 3천만 원이든 뭐 3억이든 남겼다 칩시다. 그거 결국 다 그래 어떻게 보면 소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세금 걷어가서 뭐 찔끔찔끔 그거 갖고 뭐 하겠다고?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부동산 경기도 힘들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불만인 게 네. 재건축을 하고 나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예. 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적인 그 금액도 내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는 기간 동안 높아진 주택 가격에 대한 그 보유세도 내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이나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돈도 납부를 네. 하고 그렇죠. 뭐 그거 이제 뭐 이연시킨다 뭐 그런 얘기는 있지만 그러고 나서 막상 들어가 본들 거기서 또 보유세는 어떻게 부담을 하며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세금 걷어 나가고 하니까 소위 돈을 벌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금 낼 거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예. 소비를 못 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 그 아파트 단지 비롯한 그 주변 상권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값들은 올랐는데 주변에 돈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가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하우스 푸어죠. 예. 그 재건축 재개발 그거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리모델링 쪽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단지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뭐 아무래도 이런 막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또 거기에 뭐 초과 이익에 대한 뭐 이슈들 그리고 또 기부 체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공성이 약간 들어가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거에 뭐 받은 인센티브의 일정 부분들은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가 조합원 수가 뭐 방대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의견들 뭐 이런 것들 수렴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서 좀 갈등 요인들은 적다라고 해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또 지적을 했던 그런 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80곳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들 진행하는 곳들 뭐 이런 곳들에서도 뭐 시공사들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 그 지나야지 그 연한이 도래를 해야지 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 15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추가적인 공사비 내고 뭐 공공 기여 계속 내고 하느니 그냥 뭐 주택의 그 양질의 그 주택들 그래서 좀 거주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뭐 많이들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들을 전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촌동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 단지들이 몇몇 곳 들어오는데 뭐 저도 뭐 이촌동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리모델링 한 단지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뭐 옛날처럼 그냥 조금만 변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도 뭐 하이엔드급 그 브랜드도 들어오고 뭐 일군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단지들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가 훤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요 공급 대책이라더러 또 공공 분양도 서두르는데 요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일기 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네. 지금 인천 계양에서 이제 본청약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 서울하고 수도권 관련해서 뭐 한 4천 가구 정도 공급이 됩니다. 지금 1번 저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계양 저쪽인데 저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 본청약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물량 자체가 일기 신도시가 1,100호가 넘는 그런 규모고요. 저 2번에 있는 곳이 이제 동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졌죠. 저기가 283대 1 정도 나왔던 그런 사업지니까 저기에서도 이제 263호 정도 나옵니다. 저기에 2028년 정도 입주를 하는 곳이고요. 남현 공공택지지구 이제 관악구 있는 쪽에도 한 400가구, 그다음에 영등포에 있는 신길 15구역 저희 복합지구로 2,300호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들을 했던 게 사전 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그때 인천 같은 경우 84제곱미터가 4억 9,4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그 수방사 같은 경우도 한 8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에 그 이제 현실적인 그 공사비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정 분양가에서 분양가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 국토부에서는 이런 뭐 올라간 공사비가 수분양자에게 다 전가된다라고 하지는 않고는 있는데 역시나 그 분양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분양받는 사람들 특히나 공공 분양에서 분양받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신길 15구역 네. 규모가 꽤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700가구가 네. 남현동하고 이제 신길 15구역에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상당 부분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길 15구역 같은 경우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여기가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개발을 못했던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지난해 8월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선정이 되고 올해 이제 지구 지정이 돼서 개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영등포하고 저기 신풍역 중간 쪽에 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주변에 그 신길동에 새 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기하고 이제 잘 어우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의 주거 지역으로서 이름이 좀 네. 올라갈 수 있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지역에 공공주택이 2,300가구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현지구가 지금 뭐 남태령역 인근이라고 나오는데 남태령이 더 가까운가 봐요, 사당보다. 아니요, 지금 뭐 그렇죠. 예.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남태령에서 사당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지역죠. 예, 그쪽에. 과천 쪽에 항상 관심 많으시고. 아니 늘 다니는 도니까 조금 아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결국 또- 거기도 결국 이제 손을 대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간 분양. 민간. 민감. 예, 강남구 청담동하고 과천 쪽. 그러니까 여기가 예. 그러네. 네. 예. 이쪽도 지금 청약. 네. 과천은 지금 이제 뭐랄까 다니다 보면은 네. 옛날엔 그래도 관악산이 보이고 말이에요. 네. 좀 이렇게 네. 여유 있다는 그런 도시 네. 분위기였는데 요즘 가면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통과만 해도 그런 정도인데 청약 경쟁률 어때요 그쪽은? 청약 경쟁률이 뜨겁죠. 뜨거워요. 우리가 지나가면은 아파트로 가려지지만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산이 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이시겠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분들은 일리가 있네. 예, 예. 뭐 적극적으로 뭐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과천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과천 안에서도 물량들이 뭐 인기가 좀 있었고요. 근데 여기보다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서울권 안에서 이제 강남에서 나오거든요. 청담 르엘이라고 해서 청담동에 가면 이제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산이 아니라 한강이 조망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나오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 밑에 이제 대치 에델루이라는 곳도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닌데 한 72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원주라든지 대구 뭐 여기서도 물량들이 900가구, 1000가구 이상 나오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분양 중에 한 75%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인구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전세로 거주를 하고 계셨던 분들 또는 거기에 이제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좀 많이 커지는데 특히 코스닥이 지금 2% 가까이 떨어지는데 왜 이런 걸까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네. 가지 제안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종목 토론방이나 어디가 됐건 간에 공부하라는 얘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테슬라 고점 부근에서 2차 전지 고점 부근에서 거기 어떤 과열 양상을 갖다가 꼭 얘기하면은 꼭 공부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안 좋은 조짐이에요. 네, 지금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말도 조심, 글도 조심. 네, 장이 어수선한 만큼. 그렇죠.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